안녕하세요. 저는 이제라도 나답고 당당하게 인생 살기로 결심한 돌싱녀입니다. 한때는 저도 남들처럼 알콩달콩 연애를 시작했고 시모의 결혼 반대에도 꿋꿋하게 극복하며 나만 아껴주고 사랑해주겠다는 남편만 믿고 결혼했었죠. 순탄하게 잘 살 거라 생각했지만 세월에 장사 없다고 간사한 사람 마음도 쉽게 변하더군요. 결혼으로 나답지 못하고 혹독하게 견디며 살아왔던 제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밝고 건강하게 자란 저는 잘 웃고 씩씩하고 당당해서 외모와 성별만 여자이지 성격은 남자아이처럼 자랐습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고 거들어서 싸움이 되는 경우도 많았지요. 그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경찰서 출입도 꽤 있었습니다. 정의를 구현하려 했던 건 아니지만 말도 안 되는 시비가 붙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면 무조건 정당하게 할 말하고 따져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시비로 경찰서 출입이 잦아 부모님의 걱정도 많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빠와 똑같은 성격이라 이해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잘못된 일을 똑바로 고쳐나가기 위해 그러했던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저를 믿어주셨으니까요. 나 닮아서 그러는 건 알겠는데 학교까지 지각하면서 시민들 돕는다고 경찰서 가 있으면 아빠도 이젠 모를 체 할 거야. 고등학생이 본인 공부가 우선이지. 알았어, 우리 딸? 아빠, 그래도 나이 드신 할아버지한테 행패 부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고 그냥 지나쳐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는데, 안 그래요? 그건 그런데 그러다가 너가 괜히 피해라도 당할까봐 걱정되니까 그렇지. 그럼 신고만 하고 그 자리에서 대신 나서는 일은 안 하겠다고 약속해. 네, 아빠, 알겠어요. 아빠 닮아서 그렇지 뭐. 신고만 열심히 할게요.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따지고 할 말 해야 하는 성격으로 지내다 보니 어느덧 대학교 4학년. 평소와 같이 그날도 붐비는 만원 버스를 타고 등교하던 길이었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중 제 앞에 서 있던 여자가 소매치기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뒤에 서 있던 2명의 남자가 범인으로 지목받게 되었죠. 기사님, 차 좀 세워주세요. 이 남자들 중에 범인이 있다니까요. 빨리 차 좀 세워주세요. 피해 여성의 간곡한 부탁으로 바쁜 출근 시각, 버스는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우연히 목격자 입장이 되었죠. 피해 여성은 제 앞에 서 있었고 그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유난히 눈길이 가서 주시하고 있던 찰나에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피해 여성은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지 민감하게 못 느끼다가 뒤늦게 자신의 뒷주머니가 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저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미 피해 여자 뒤에 서 있던 남자의 어설픈 소매치기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비좁은 버스 아니지만 그의 행동이나 손동작이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목격자 입장이 된 저는 그날도 사건의 실마리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목당한 또 다른 남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태였죠. 억울한 그는 당황했는지 놀라서 변명도 못한 채 얼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보던 범인은 피해 여성이 감지했다고 느꼈던 순간 재빠르게 자신이 훔친 카드 지갑을 억울하게 누명 쓴 남자의 가방에 던져 넣었던 거죠. 그걸 바로 제가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또 경찰에게 진술하게 될 상황이었죠. 그러나 문제 해결이 급하다 보니 저도 피해 여성처럼 버스 안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모두가 미리 알아야 범인을 놓치지 않고 누명 쓴 남자의 억울함도 풀릴 것 같았거든요. 기사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봤어요. 지갑을 훔친 남자가 걸릴까봐 피해 여자분이 소리를 지르자마자 방금 전 옆에 있던 남자분 가방에 훔친 지갑을 던져 넣는 걸 제가 분명히 봤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봤습니다. 제가 목격자예요. 제가 목격자라며 진술하듯 떠들자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도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의 눈초리는 무섭게 저를 째려보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법과 경찰이 저를 보호해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당시 저는 여전히 정의감에 불타있던 대학교 4학년 학생이기도 했고요. 버스 문 열지 마시고 이대로 경찰서로 가든지 경찰이 올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다들 바쁘고 급하겠지만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모두 제발 잠시만 대기해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찌나 나서서 사건에 협조했던지 승객 중에는 저를 경찰인 줄 아는 분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난리 속에 그날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했던 남자까지 구원해드렸습니다. 그 남자분의 누명은 저의 목격담으로 말끔하게 벗겨드렸죠. 그러자 그 남자는 저의 기지로 피해 없이 출근을 잘하게 되셨고 저더러 은인이라고 감사하다며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의 감사 인사는 점점 데이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품 좋아 보이고 순한 인상을 가진 28세의 평범한 직장 남성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그렇게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연인 사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자기야, 아직도 자기를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할수록 대견하고 대단하다니까. 우리 자기는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지? 오빠, 나한테 그래서 첫눈에 반했던 거구나? 그렇게 쉽게 반하면 어떻게 해? 그럼 반하고 말고 첫눈에 반했다니까? 내가 그런 상황이었더라면 그냥 지나쳤을 일인데 하마터면 나만 억울하게 누명 쓸 뻔했잖아.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나를 구해준 은인인데 내가 어떻게 안 반하겠어? 대학교 4학년, 그런 특별한 사건이 인연이 되어 우리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독한 연인 관계는 제가 대학 졸업 후 직장인이 되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그는 직장에서 진급도 하고 점점 더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에 대한 마음은 늘 변함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구해준 은인에게 보답이라도 하려는 듯 자상했습니다. 그렇게 신뢰를 쌓아가던 우리는 어느새 결혼을 이야기하며 준비하게 되었고 당시 별 걱정이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연애하면서 싸우는 일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그는 감정의 높낮이도 심해 보인 적 없었죠. 그렇다 보니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남자친구의 가족들과도 대면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긴장이 되거나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보아온 남자친구의 모습으로 예상했을 때 남자친구의 가족들도 분명 저와 잘 맞겠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처음으로 남친의 부모님을 만나 뵈러 가게 되었습니다. 두근거리고 떨리는 자리였지만 늘 씩씩하고 당당했기에 큰 부담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남친과 전혀 다른 시무와 대면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 나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첫 만남에 하신 첫마디. 그 말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터무니없고 어이없다고 생각되었거든요. 그러나 처음 뵙는 자리이기도 해서 파악을 할 겸 어머니가 개성 넘치나 보다 하며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최대한 존중하려고 애썼습니다. 물론 이해는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요. 네, 저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기가 눌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 시모에게 말하고 싶은 대로 대답했습니다. 얘 좀 봐라. 어른 무서운 줄 모르는 타입인가 보네. 당찬 건지 금방진 건지. 엄마, 처음 인사하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 아니 내가 뭘? 아직 별 얘기도 안 했는데 너는 벌써부터 편들고 난리니? 꼴 보기 싫게? 그 순간 시어머니는 예상 밖의 성격이라고 생각되었죠. 남자친구와 생김새 말고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불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았지만 이미 까탈스럽고 깐깐함이 너무나 티가 났죠. 그래도 당시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처음 인사하는 자리인데 제 여자친구가 오해하겠어. 적당히 하셔요, 제발. 아이고, 알았다고 아들. 너도 진정하고 적당히 해라. 처음 보는 자리에서 엄마한테 왜 그러니 버릇없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참견하는 거 아니야. 남자친구는 역시 제 편이었습니다. 남편감으로 100점 받을 행동을 취하고 있었죠. 평소 저에 비해 내성적인 남친이었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나마 든든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고향은 어디고 지금 사는 곳은 어디야? 부모님은 뭐 하시니? 대학은 어디 나왔어? 지금 직장은 얼마나 버니? 계속 맞벌이 할 거지? 결혼해서 아이는 바로 가질 계획이니? 설문조사라도 나오신 것처럼 이어지는 시모의 질문 세례. 그래도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저에 대해 궁금하신 게 참 많으신가 보다 생각하며 시모의 묻는 질문에 꼬박꼬박 잘 대답해드렸습니다. 고향, 사는 곳, 꽃가게를 운영하시는 부모님, 졸업한 학교, 월급, 맞벌이, 아이에 대한 계획까지 말이죠. 그렇게 시모의 단독 인터뷰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제가 드린 답변 중에 유독 더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어 하셨죠. 부모님은 두 분 다 사업을 하시면서 함께 커리어를 잘 쌓으셨다가 지금은 현업에서 은퇴 후 거주지 근처 동네에서 꽃집을 함께 하고 계세요. 꽃집? 뭐 귀농 같은 개념이신가? 동네 꽃집이 무슨 돈이 된다고? 결국 동네 꽃집 하시는 건데 뭐 그리 서론이 거창해. 엄마 또 오버하시네.
이제 그만 좀 물어봐요. 더 궁금한 건 제가라도 답 드릴 테니. 그리고 우리 아직 밥 한 숟가락도 못 떠먹었어요. 일단 밥 좀 먹으면서 더 얘기하면 안 돼요? 야, 아까부터 왜 이렇게 오늘따라 엄마한테 참견이 많아? 결혼한다고 인사를 오면 원래 다 이렇게 궁금한 거 묻는 거야. 그래야 나도 결혼을 시켜줄지 안 시켜줄지 생각을 할 거 아니냐? 너는 무턱대고 벌써부터 여자친구의 편만 드는 거야? 점점 하는 꼬라지가 더 꼴 보기 싫게 굴 거냐고? 네, 어머니 괜찮습니다. 궁금하신 거 얼마든지 편하게 여쭤보세요. 다 답변 드릴게요. 식사도 천천히 하시고요. 결혼하면 집은 맞벌이니까 같이 준비할 거지? 혼수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봤니? 혼수 품목은 내가 좀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하면 좋겠고. 월급은 얼마나 든다고 했지? 적금은 많이 들어놨니? 시어머니의 질문 공세에 우리 둘 다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제 눈치를 살피느라 정신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제게 선을 넘는 질문을 한다 싶으면 그때마다 가드 역할을 해주었죠. 저는 첫 만남부터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쌓아온 사랑과 신뢰를 시어머니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무너뜨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은 그럭저럭 마무리되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도 만나서 인사드리겠다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이 보기 좋아서 저의 부모님께 말씀드려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을 만난 남자친구는 어떻게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다행히 제가 그의 어머니에게 당했던 긴 설문조사는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화기애애하게 저녁 식사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빠는 제가 결혼할 남자를 데려오는 게 기분 좋으셨는지 술도 한 잔 권하셨죠. 원래 가족이었던 것처럼 편안한 자리여서 시모를 만날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로 차근차근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양가의 인사를 드린 상태로 저와 남자친구는 어쩐지 좀 더 책임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둘만 알콩달콩 연애를 할 때의 기분과는 달랐죠. 점점 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의 마음가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근무 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서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 못한 목소리였죠.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더러 다짜고짜 퇴근 후 만나자고 하셨고 급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너 입 무겁지? 내가 전화한 것도 만나자고 한 것도 내 아들한테는 일단 절대 얘기하지 말고 나와. 알겠니? 명심하렴. 네, 알겠어요, 어머니. 그리고 너 말끝마다 어머니 소리 잘하던데 결혼도 하기 전에 무슨 어머니니? 듣기 거북하다. 그럼 뭐라 불러드려요? 남자친구의 어머니인데 당연히 어머니라고 불러야 맞죠. 아주머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 뭐라고? 참나. 됐고 호칭 부르지 마. 어머니 소리 벌써부터 거슬리는구나. 아직 결혼 승낙도 안 했는데 오버 떨고 야단이니? 아무튼 이따 약속 장소에서 보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죠. 아들에게는 관대한 것 같았는데 저에게만은 매섭고 차가우셨습니다. 그래도 약속한 장소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 친해지려 노력할 마음을 먹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시모와 저는 드디어 단둘이 아무도 모르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길게 대화할 시간은 없고 내 아들과 결혼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알고 연애만 하다가 헤어지든지 아니면 무사하지 못할 거니까 이쯤 끝내. 너희 연애도 꽤 오래 한 모양인데 괜히 정이네 뭐네 하면서 아이라도 생겨서 억지 결혼하지 말고 더 이상 내 아들 신세 조질 생각 말고 그만 만나라고. 보아하니 너희 집안도 대단할 것 없어 보이던데 너 하는 꼴을 보니 철딱서니도 없는 것 같고 꼬박꼬박 대답하는 꼬라지도 더는 봐줄 생각이 없다. 수준 떨어져서 나는 이 결혼 승낙할 수 없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희는 누구보다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성실하게 일해서 모으고 살아보려고 마음의 합을 맞췄고요. 제가 대단한 집안이 아니라고 반대하시는 건 동등한 기준과 이치에도 맞지 않잖아요. 혹은 제가 어머님께 답변 드린 게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런 거라면 앞으로 더 노력할게요. 제가 서툴러서 많이 부족하겠지만 처음이니 봐주시고 가르쳐주시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할게요. 너 나더러 자꾸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그 소리도 듣기 싫다고 말했지. 내 말이 우습니? 그리고 뭐 동등한 기준? 그럼 내가 너희 동네라도 가서 꽃집이라도 하면 동등하겠냐?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는 건지 하는 말마다 토를 다네. 더 꼴 보기 싫게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가지가지구나. 아무튼 난 내 입장 전달하려고 바쁜데 시간 내기까지 한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결혼도 형편이 돼야 하는 거지. 무턱대고 둘만 좋으면 사라지니? 내가 요구한 사항도 너네 집에서는 들기 힘들 거고, 아무튼 난 이 결혼 허락할 생각 절대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시어머니는 제가 붙들고 늘어져도 단칼에 자르고 본인 하고 싶은 말만 다 하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람처럼 사라지셨습니다. 쓸쓸하고 헛헛한 마음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모는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반대하는 입장으로 마지막처럼 만나고 가신 시어머니의 상태를 남친에게 말하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없었죠. 자기야, 나 어떡해? 방금 갑작스럽게 자기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결혼 반대라고 하시면서 나더러 자기를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냉담하게 말씀하시더니 가버리셨어. 뭐라고? 우리 엄마가? 아씨, 일단 알겠어. 저녁에 내가 엄마 만나서 따로 얘기해볼게. 일단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있어. 자기야, 걱정 말고 연락할게. 그 후로도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결혼 반대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를 썼지만 소용없었죠. 그렇게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퇴근길에 회사 앞에 찾아오신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어머니? 불려시 같은 년. 너 때문에 내가 아들이랑 갈수록 사이만 안 좋아. 아들 뜻까지 꺾도록 만들어서 홀려놓은 여우 같은 년. 어디 회사 앞에서 개망신 좀 당해볼래?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게다가 헤어지지 않으면 저희 부모님의 꽃집까지 피해 갈 거라며 협박도 하셨죠. 그러나 저와 남자친구는 그만한 일로 포기할 입장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피땀 흘려 노력하는 선수들처럼 꾸준하고 성실히 시모의 마음에 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들이댔습니다. 남친 역시 어머니와 절연을 선언할 정도로 난생 처음 세게 나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셨는지 결국 우리는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평소 근검절약하며 살아오신 저의 부모님은 상견례에서도 시어머니가 원하는 거창한 결혼식과 혼수에 대해 반대 의견이셨습니다. 물론 남자친구의 집안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셔서 소박하게 하자는 말씀이셨죠. 아빠는 누구보다 실리를 따지고 시비 가리기를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 더욱 시모와는 반대 의견이셨고, 시모는 그날부터 저와 친정 식구들까지 더 미워하셨죠. 그렇게 저의 친정 식구들의 의견은 모두 시모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저의 아빠가 형편에 맞춰 집이나 혼수를 장만하자는 의견에도 화가 나 계셨습니다. 그나마 혼수 대신 신혼집을 저희 아빠가 전세로 마련해 주시기로 하셨고, 겨우 합의된 상황으로 상견례를 마무리했습니다. 저의 부모님도 시모의 태도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워낙 제가 남친과 행복해하다 보니 아낌없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어렵게 한 결혼. 이후 시어머니는 결혼 전보다 더욱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셨습니다. 대놓고 멸시하는 건 물론이고 욕설도 난무했죠. 너희 집안은 참 양심도 없다. 어떻게 외동딸 시집 보내면서 혼수 같지도 않은 혼수로 떠넘기듯이 보내니? 전세집 해주고 유세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해올 건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가 아빠 닮아서 그런 모양이구나. 그래서 내가 애초에 너 친정 집안 꼴 보기도 전에 마음에 안 든다고 반대한 거야. 앞으로 너 월급에서 내 용돈으로라도 혼수 대신이다 생각하고 꼬박꼬박 챙겨라. 알았어? 어머니, 집도 했고 필요한 대로 혼수도 했는데 뭘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서운하게. 그리고 저랑 남편이 잘 벌어서 어머니 용돈 더 많이 챙겨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아니, 너 월급 얘기하는데 내 아들은 왜 걸고 넘어져? 네가 못해온 혼수 대신 내 용돈으로라도 갚으라는 거잖아. 머리가 돌대가리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냐? 시모는 만날 때마다 혼수와 돈 타령으로 저를 괴롭혔죠. 그러나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가난하게 자란 적은 없었기 때문에 돈에 구애받은 스트레스는 없었거든요. 단지 부모님을 운운할 때마다 화는 크게 났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다 따지자니 경찰서라도 갈 판이었거든요. 그리고 친정의 집안 형편까지 다 공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집을 온 이상 친정의 형편과 저와는 별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무개념의 시모와 이런 자세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었고 나누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결혼 후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고방식의 시모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다고 생각되었죠. 그렇다 보니 시모는 혼자서 저를 더욱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 생각하며 멸시와 무시, 하대가 기본이었습니다. 너 오늘 퇴근하면 집으로 들려라. 빨리 와, 알겠지? 네,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가 점점 더 괴롭혀도 끄떡 없었습니다. 어차피 결혼은 제가 좋아서 남편과 한 거니까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날도 시모의 호출에 퇴근 후 곧바로 시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제게 고무장갑을 던지시더니 화장실 문을 열면서 청소가 시급하다며 청소 도구들과 저를 화장실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퇴근길에 너무 피곤했지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서 화장실 청소부터 좀 해두고 가라. 특히 변기 청소는 너가 도맡아서 해. 가정부인지 인력업체를 부르신 건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모는 또 다급하다며 퇴근 후 들르라고 하시더군요. 매일 출근하는 회사처럼 퇴근을 시어머니 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선반의 짐들도 도저히 내가 꺼내기가 힘들어서 너 불렀다. 접시들이랑 냄비랑 꺼내서 정리 좀 하고 가라. 어머니, 온 김에 더 도와드릴 건 없어요? 매일 와서 못 도와드릴 수도 있으니 오늘 더 도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넌 그게 문제야. 매일 오라면 와서 할 것이지. 말 섞기 싫으니까 내가 시키는 거나 제대로 잘하고 가. 그렇게 주말 빼고 주 5일 근무처럼 시모댁으로 퇴근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여자 혼자 할 수 없겠다 싶은 강도 높은 수준의 일들을 시키기 시작하셨죠. 냉장고 위치도 수도 없이 바꿔드리고 벽에 드릴로 선반을 달기까지 끝도 없이 집안일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알바라도 되었다면 꽤 수입이 짭짤할 수준이었죠. 하루는 몸살 기운에 시모에게 못 찾아뵐 것 같다고 했더니 제가 아픈 건 걱정 한마디 없으시고 못 오는 대신 돈이라도 보내라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괴롭힐 계획만 짜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시비를 따지면서 시모에게 대답이라도 하려고 하면 시모는 혈압 올라서 쓰러지는 신용까지 해가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잡네 죽이네 난리를 치는 바람에 저도 지쳐서 시비를 가리고 따지기도 싫었죠. 그리고 점점 저도 시모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문득 엉뚱한 소리로 스트레스 게이지를 채우는 경우가 있었죠. 너는 애는 언제 낳을 거냐? 그 네 몸뚱아리로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 우리는 대를 이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혹시라도 임신을 했는데 딸이라면 필요 없으니 당장에 낙태할 각오해. 이런 말은 절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힘든 걸 시키는 것까지도 큰 스트레스 없이 지나칠 수 있었지만 무개념으로 막말을 던지는 시모의 말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막 하세요? 그런 말씀은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딸이고 저도 딸이고 여자인데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아이를 죽이라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꺼내시는 건 범죄나 다름없다고요. 지금 하신 말씀 취소하시고 사과하세요. 그런 말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뭐라고? 인연이 본성이 나을 줄 알았다니까. 사과 안 하면 어쩔 건데. 사과 안 하면 네가 어쩔 거야. 아이고 내가 못 살겠다. 내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수명 단축되겠어.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꺼져.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말도 안 들을 거면 당장 꺼지라고. 내가 결혼을 허락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 불려시 같은 년 당장 나가! 그날은 어머니에게 한바탕 할 말하고 최악의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퇴근한 남편은 저녁 식사를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 없던 저는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어머니 해도 해도 너무해. 이런저런 힘든 집안일이야 다 도와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도와드려도 고맙다고 한마디는커녕 맨날 지적하시고 게다가 내가 몸살까지 나서 아픈데 못 간다고 했더니 용돈으로 대신하라고 하질 않나. 오늘은 나더러 뭐라고 하신 줄 알아? 딸아이 임신하면 낙태를 시키래. 그게 하실 말씀이냐고. 내가 그 말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따지다가 오는 길이야. 앞으로 엄마 집에 다니지 마. 매번 다녀와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나랑 싸울 게 뻔하잖아. 그리고 엄마가 우리 결혼 반대할 때부터 이미 성격 알고 있었으면서 계속 그래. 아니 그럼 나는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해? 하소연이라도 해야 풀릴 거 아니야. 스트레스 받는 걸 자기와도 얘기 못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자기가 어머니랑 얘기를 좀 해봐. 요즘은 전 같지 않게 왜 꼼짝 못하고 말도 못해? 대책이 어딨냐? 그리고 당신도 매사에 대책 세워서 해결하려고 시비 따지려 드는 성향 좀 버려. 세상에 당신만 완벽해? 나도 더 이상은 피곤해서 그래. 그러니까 당신도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아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딸아이면 낙태까지 하라는 어머니 말씀 듣고 와서 하소연하는데 그런 말이 나오냐고. 남편은 저녁 식사를 하다 말고 급히 치우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신혼이 지나고 결혼 생활도 익숙해지자 언제라도 나를 지지해 줄 것 같던 남편마저 마음이 변했고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난리치던 시모에게 대응하며 함께 싸워주던 남편도 더 이상 제 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시비를 따지는 게 좋다고 할 때는 잊은 사람 같았죠. 이제는 뭐라고 떠들던지 짓거리던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남편이 소심하고 찌질해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명절날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이기에 도리를 하려고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저는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상황이라 분실 신고를 한 상태였고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카드를 빌려 쓰게 되었습니다. 친정에 계신 부모님께 명품 선물을 보내드리게 되었죠.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을 챙기느라 비싼 명품 선물이 좋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구입 결제를 하고 보내드릴 선물 배송까지 체크한 후 나오는 길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런 쌍! 넌 미친 거야? 돈 거야? 주제를 몰라도 유분수지. 내 아들 카드로 뭘 자꾸 비싼 걸 사는 거야? 시모는 첫마디부터 다짜고짜 쌍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카드 사용하면 내역 알림이 시모의 휴대폰으로 설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시모는 평소와 다른 씀씀이를 알고 아들에게 제가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모양이었죠. 명절이니 제가 친정에 보내는 선물이겠구나 예측을 하시고는 제게 전화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머님께도 용돈과 명절 선물 드리는데 저희 부모님께는 선물 보내면 안 돼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돈도 쥐뿔도 못 벌어오는 년이 니네 부모님한테 선물을 왜 보내는 거야? 시집을 오면 시댁이 우선이지. 그리고 그 비싼 명품이 니네 집 수준에 가당키나 하냐? 아주 딸년한테 돈 한 푼 안 쓰려고 이것저것 따지는 양반들이시던데 뭐하러 어울리지 않는 명품 선물을 해? 분수에 넘치는 선물 사느라 쓸데없이 낭비하지 마. 그것도 내 아들 가지고 왜 지가 쓰고 생색을 내려는 거야? 아주 정신머리 나간 년들 하는 짓만 골라서 하네.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모는 계속 흥분하면서 오만 가지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을 거침없이 하셨죠. 그렇지만 아들 카드가 아니라 제 남편 카드이고 맞벌이로 둘의 경제권도 부부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시모에게 따졌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서운하네요. 그래도 이미 선물은 구입해서 보내드렸으니 물릴 수 없어요. 그리고 카드 쓴 비용은 제가 남편 주면 되니 신경 쓰지 마세요. 야, 참나. 너가 그 명품 산 돈 보내줄 형편은 되니? 너 카드 분실되지 않았으면 네 카드로는 한도 초과라 살 수도 없던 거잖아. 됐다. 이미 너 말대로 산 거 물릴 수 없으니 거지한테 적선한 셈 치지 뭐. 아들한테 돈도 다시 보내지 마. 다음부터 또 이런 식으로 돈지랄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어디 분수 모르고 남의 카드로 돈지랄이야? 저는 시어머니의 말과 태도에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확인하더니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이냐고 캐물었고 엄한 불똥이 튀어 남편과도 또 한바탕 싸우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시모의 관계에 질렸는지 위로는커녕 자신의 월급도 이제 마음대로 쓰지 말고 계획 세워서 절약하라며 시모보다 더한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물론 저도 명품으로 사치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명절이라 부모님께 정말 오랜만에 선물하고 싶었고 충분히 제 형편도 가능해서 오랜만에 비싼 선물로 골랐던 것뿐이었습니다. 제 카드를 분실하는 바람에 잠시 남편 카드를 빌려 사용했던 것뿐이고 쓴 돈 역시 남편에게 돌려주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대받아야 하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명절마다 남편과 저는 별별 싸움을 다 했습니다. 원인은 다 시어머니가 발단이었고 늘 한몫했죠. 시모는 명절 때는 더더욱 대부분 저의 친정 이야기를 꺼내서 시비를 걸어왔고 무슨 일이건 이 집 저 집 며느리들을 비교하면서 저와 친정 식구들을 무시했죠. 저 역시 참고 지기 싫어서 명절은 특히 더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지옥 같아지고 은인이라며 늘 자상했던 남편마저 남의 편이 된 시기가 오자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혼 생활에 피곤하고 지쳐가던 어느 날 친정 부모님께서 긴히 할 얘기가 있다며 저를 부르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싶었는데 아빠와 엄마는 그날 저에게 미리 유산을 증여해 주신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죠. 이미 저의 부모님은 가진 게 많으셨습니다. 두 분이 연애할 때부터 사업도 함께 시작하시면서 차곡차곡 함께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남들 겉으로 볼 때는 동네에서 작은 꽃집 운영하는 아저씨와 아줌마로 평범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원래 두 분은 사업체 경영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소소하게 살고 싶다는 희망대로 살아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게 노력의 결과가 넉넉한 재산이 되었고 저도 덕분에 여유로운 환경에서 잘 자랐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와 엄마를 늘 존경했습니다. 성실한 노력으로 모아온 재산이었기에 제가 증여받으면서도
조금은 부담스러웠죠. 흥청망청 함부로 쓸 유산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도 더욱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던 아빠와 엄마는 제게 넉넉하게 물려줄 재산이 많았으나 그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오는 몇십억짜리 건물 두 채가 좋을 것 같다며 증여할 건물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당시 저의 힘든 결혼 생활에 위로라도 해주시려는 듯 타이밍이 맞아떨어졌죠. 그리고 시댁에서는 그동안 제 친정의 경제적인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저 역시 부유한 내색을 하거나 자랑도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에 저를 더욱 업신여겼죠. 그럴수록 저는 더 재력이 있는 집안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모의 속내가 이미 뻔한 사람인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제가 증여받은 사실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우연히 저의 휴대폰 문자를 보게 되었고 엄청난 액수가 매월 찍히는 상황을 확인하고는 친정 부모님께 유산을 미리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아니 왜 그런 사실을 얘기 안 한 거야? 장인 장모님이 그냥 동네 꽃집 운영하면서 사시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 동네에서 꽃집 운영하시는 거 맞잖아. 뭐라고 딱히 말할 게 없었는데? 그리고 어차피 부모님의 돈이 내 돈도 아닌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나야 내 직장 다니면서 내 돈 버는 게 전부인데. 아니, 그래도 부모님의 배경 정도는 말해줬으면 좋았잖아. 그날부터 유난히 남편은 제 부모님 재산과 증여받은 유산에 궁금함이 많았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죠. 처음과 같은 마음도 아닌 걸 이미 알았고 남편에 대한 애정과 신뢰도 점점 사라졌으니까요. 남편이 먼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했었고 시어머니에 대한 갈등이 있을 때마다 남편은 이미 남의 편인 사람처럼 나몰라라 하기 일쑤였죠. 마음이 식을 대로 식은 상태에서 친정의 재산과 제가 받은 유산 이야기를 남편과 길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편도 저의 집안이 알고 보니 가난한 집안이 아니라 돈이 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태도가 다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소식이라도 들은 건지 언제부턴가 시어머니의 태도 역시 변해 있었습니다. 2년 전년 욕은 기본으로 하던 분이 못 들어본 아가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저를 본다며 자주 오셨죠. 아가, 이제 일도 좀 쉬고 아기 가져야지. 대를 이어야 좋겠지만 아들이건 딸이건 상관없단다. 일 그만하고 집에서 쉬는 게 어떠니? 일하면서 힘든 집안일 하며 아기를 갖기 쉽지 않잖아. 아니에요. 일은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 해야죠. 아이를 갖게 되면 그때 쉬어도 돼요. 세상에 너처럼 바른 생각하는 젊은 애들이 잘 없는데 대견하네. 그리고 이달부터 내 용돈 조금 덜 줘도 되니까 힘들게 벌어온 돈 너 위에 쓰렴. 이렇게 사람 마음이 간사해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대체 무슨 마음인지 이젠 궁금하지도 않았죠. 우리 아들놈이 요즘 속썩이는 건 없니? 너 속썩이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 얘기하렴. 남편은 그날 이후로 퇴근해서 집에 오면 새로운 루틴이 생겼습니다. 저를 눕혀놓고 안마를 시작했죠. 그리고 쉬라면서 앞치마를 메고 집안일을 하기까지. 더 웃긴 건 제가 증여받은 게 건물이라는 걸 알고 나서 티나게 군다는 게 확연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위선적인 그들이 어디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졌으니까요. 여보, 오늘 역사적인 밤을 보내는 게 어때? 나 할 일 있어. 먼저 자. 왜? 매일 안마도 해주는데 피하기만 할 거야? 남편은 아이까지 가지자며 매일 밤 저를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연애할 때도 자주 못 보던 꽃을 사다 안겨주기까지 하고 어느 날은 퇴근하는데 회사 앞에 와서 기다렸다가 데려오기도 했죠. 그래도 힘들 때 돌아선 마음 때문인지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남편에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일 시키느라 허구한 날 불러서 부려먹던 시어머니 역시 오히려 집에 와서 집안일을 거들어주시고 저녁 식사까지 직접 차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제가 친정 부모님께 증여받은 건물 덕분이었죠. 그 덕분에 어찌되었든 난데없이 호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모는 퇴근길에 저더러 집에 들르라고 하시더군요. 전처럼 또 뭘 부려먹으려고 그러나 싶었죠. 시어머니 댁에 도착하자 맛있는 냄새가 풍겼습니다. 부엌 식탁에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반찬들이 즐비했습니다. 시장아지, 어서 앉아서 먹어봐. 너 먹이려고 낮부터 준비한 거야. 갈비도 좀 먹고 남은 건 싸줄 테니까 가져가서 먹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말이야. 천천히 먹으면서 들으렴 아가. 네 어머니. 혹시 뭐 저하고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아니, 사돈댁이 그렇게 실속 많으신 분들인 줄 몰랐잖니. 아가, 그동안 왜 얘기를 안 했어?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구나. 아들 입장 생각하다 보니 며느리 너한테 매몰차게 굴게 되더구나. 이해해다오. 아, 네. 뭐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제 재산도 아니고
부모님 재산을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다 보니 그랬네요. 그래, 그럼 이해하지. 아니, 근데 그 너가 증여받았다는 건물 말이야. 얼마나 되는 거냐? 아가, 듣기로는 너가 증여를 하나만 받은 게 아니라던데. 몇십억 단위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2채 받았고요. 순간 시모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마치 건물 2채가 본인 소유가 된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연신 미소를 띄운 얼굴로 또 설문조사에 들어가셨죠. 저는 순순히 답을 드렸습니다. 제 대답이 너무 마음에 드셨는지 점점 신이 나서 본성을 감추지 못하셨죠. 저는 더 이상 봐줄 수도 참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뭐 저한테 원하시는 거라도 있으세요? 본심만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잘해주시는 이유도 그렇고요. 뭘 또 그렇게까지 그러냐. 시집 온 이상 너도 이 집 식구이고 우리 모두 한 가족인데 뭐든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러지. 그런 말씀이시라면 사양하겠습니다. 증여를 제가 받았지만 제 부모님의 노력이 담긴 증여 건물을 허투루 쓰고 싶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잘해주시는 거라면 더더욱 앞으로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제 태도가 완고하자, 단호하자 시어머니는 표정을 싹 바꾸며 본성이 말이 되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너의 집 돈 많은 것도 이제 알았고 너 건물 물려받은 거 알았다만 왜 혼자만 입 싹 닫으려고 했니? 우리 가족 아니었니? 너 남편도 너와 마찬가지로 맞벌이하며 쉬지 않고 힘들게 일해왔는데 이제 서로 나눠 쓰면서 좀 더 고생 없이 넉넉하게 살면 좋지 않겠어? 남편이 잘 돼야 너도 좋은 마음 아니겠니? 안 그래? 그래서 아들 퇴근해서 들어오기 전에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남편에게도 어느 정도 유산을 떼어주는 게 어떻겠니?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건물 중 하나를 남편 명의로 바꿔줘도 괜찮지 뭐, 안 그래?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유 없이 저를 잘해줄 리 없었죠. 욱하는 마음에 바로 시모에게 웃으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시모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비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는 가족이잖아. 세상에 시모의 말이 정말 황당했습니다. 지나간 일 담아두려는 건 아니었지만 명절에 친정 부모님 명절 선물 사는 것도 남의 카드 막 쓰지 말라고 막말을 퍼붓던 시모가 이제 와서 가족이라며 친정에서 증여해준 몇십억 건물을 나눠 갖자는 겁니다. 가족이라고요. 가족은 맞죠. 시모의 말대로 우리가 가족은 맞지만 그럼 가족한테 막말하면서 상처 주는 건 괜찮은 건가 싶었죠. 시어머니의 행동과 말씀 하나하나가 그저 뻔하면서도 너무너무 재미있고 어이없이 웃겼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편이 퇴근을 했고 저와 시어머니가 증여받은 건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남편도 가담하기 시작했죠. 여보, 우리 감정적으로 그러지 말고 좋게 풀어보자. 어? 너 하나, 나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장인어른 장모님도 안심하실 거 아니야. 여보? 그 순간에는 시모보다 남편이 더 싫었습니다. 간사하게 금방 식어버리는 마음에도 이미 질렸고요. 입에 발린 온갖 아양을 떠는 남편의 모습이 치가 떨릴 정도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건물 하나가 갖고 싶었어? 그래, 알았어. 그 건물 하나는 당신 줄게. 근데 하나는 곧 재개발 지역에 들어갈 거고 안에 입주자들도 없어서 문제긴 한데 뭐 그래도 건물주 타이틀은 달 수 있겠네. 저의 그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아가, 그럼 잘 나가는 건물을 우리 아들 주고 오히려 그 건물은 너 가지면 되겠네. 제가요? 아주머니, 제가 왜요? 제가 왜 남 좋은 일을 시켜요? 이 아줌마가 진짜 보자 하니까 우리 다 돌아서면 남인데 내가 왜 그래야 돼? 시어머니가 툭하면 제게 했던 말이었죠. 남이라고. 남의 카드 펑펑 쓰지 말라면서 말이죠. 시모와 똑같이 비아냥대며 말했더니 시모는 대폭발 분노로 부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본성이 드러났죠. 미쳤어? 아줌마? 야, 이게 진짜 좋게 하면 되는데 왜 일을 자꾸 키워? 몰랐니? 내가 사건 키워서 해결보는 성격이었던 거? 너나 니네 엄마나 염치도 없고 정말 개념도 없는 똑같은 족속들이네. 더 이상 상종 못하겠다. 어차피 돌아서면 남이고 우리도 이쯤 하고 끝내자. 너처럼 등신 팔푼이같이 엄마한테 휘둘려서 사는 남자를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온 시간이 아깝다. 너 월급 쓰는 걸 계획하고 아끼라더니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주신 거 탐나서 이지랄을 하니? 내가 참고만 살 줄 알았니? 당신들 속내 다 알았으니까 정 가지고 싶으면 내 빚이나 가져가. 그건 상속해줄 수 있다니까? 그게 싫다면 입 닥치고 당장 내 앞에서 꺼지라고.
정말 오랜만에 통쾌했습니다. 제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것만 같았죠. 그리고 남편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그의 소중이를 발로 걷어차서 곧 날려버릴 자세로 그들을 향해 꺼지라며 카운트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 2, 3, 4. 빨리 이 집에서 안 나가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당장 꺼지라고! 할 말 다 하고 눈에 쌍심지를 켠 저를 보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놀라 일단 슬슬 자리를 피할 준비 자세였죠. 그 순간에도 저는 계속 시비를 따지며 버럭버럭 소리질러 끝까지 할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시모가 저더러 딸아이를 가지면 낙태까지 미리 종용했던 몹쓸 짓을 했던 것도 까발리며 따지고 들자 그들은 36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시모는 지난날 자신들이 제게 저지른 과오를 용서해달라며 울며 불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남편과 살고 있던 집도 아빠가 전세로 신혼집 마련을 해주셨던 거라 그 야단이 나고 나서 저는 집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죠. 그리고 계속 찾아오는 남편에게 웃으며 남편 짐을 싸서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건물 임대료를 받으며 관리도 잘하면서 즐겁게 살게 되었죠. 진작에 그 무개념 인간들에게서 빨리 벗어나지 못한 시간이 아쉬웠지만 이제라도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아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후 저는 제 삶을 잘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재산을 절대 흥청망청 쓸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부모님처럼 근검절약하면서 잘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혼 후 알게 된 전 남편의 소식은 참혹했습니다. 그는 졸지에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고 시모의 밑에 얹혀 살게 되었답니다. 이혼의 후유증이 컸던지 백수건달처럼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술만 마셨죠. 정말 찌질하게 살면서 끊임없이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항상 낮이고 밤이고 술에 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고 저를 그리워하면서 매달렸습니다. 그 와중에 무개념의 시모 역시 전 남편과 마찬가지로 촛배의 신세로 전락해 간암 선고를 받았다고 소식을 들었죠. 그러면서 제게 또 돈을 부탁하더군요. 그 소식을 끝으로 저는 집도 연락처도 모두 바꿔버렸고 무개념의 그들과 영영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변하지 않는 마음은 없겠죠. 특히 이성 간의 마음은 불변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이혼을 겪으면서 사람 마음이 너무 가볍고 간사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게 본보기가 되어주신 저의 부모님 덕분에 변함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답고 당당하게 인생 살기로 결심한 돌싱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결심한 마음 끝까지 단단하게 지켜가면서 희망찬 미래를 꿈꾸길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멋진 날들 보내세요.
Audio Ju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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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o
Audio Jungle.